사회성은 길러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웠어야 될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놓쳤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의 표현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고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요. 일단은 사회성 훈련을 할 때 제일 그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직 경력 28년차 김성효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육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거든요. 코로나가 아이들의 정서와 사회성에 분명 영향을 줄 거다. 이거는 몇 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근데 그게 지금이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배웠어야 될 부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왜냐하면 사회성이라는 건 결국에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다라는 말, 사과의 뜻, 진심 어린 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회성의 결핍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따뜻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초등학생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의 표현이 많이 약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이고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해요. 이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줘야 되는 말이거든요. 미안해, 그럼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알겠어,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아이들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게 사회적인 그런 흐름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사회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낯선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를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회가 되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죠. 친절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후대 아이들에게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게 딱 교실로 넘어오면요, 아이들 나름으로는 이게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사회예요. 이 사회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더 다투기가 쉬워지고 관계가 깨지기가 쉽고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싸운 아이들 불러서 물어보면 옛날 것까지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운 시기인 건 사실이에요. 사회성이 발달됐다는 건 결과적으로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도 이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공감으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하나만 똑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밝고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면 그 빛나는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들죠. 이유는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에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너무 잘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일수록 더 직관적으로 상대와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죠. 그럼 좋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아이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니까 이 관계 자체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읽어주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말 그대로 과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판단하고 예측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부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는 그 행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짧은 공감, 정서적인 진짜 괜찮은 공감 몇 마디만 해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 하면서 한번 토닥토닥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음 읽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마음 읽기라는 것도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존중해주자가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 읽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부모가 1부터 100까지를 다 짚어줘서 네 마음 이렇지, 이게 아니라 이 주도권을 얘한테 줘야죠. 너는 마음이 어떤 것 같아? 오늘 어땠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래, 엄마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이 부분 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냐오냐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에게 무작정 찬성만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이는. 근데 모든 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 아이들 보면 3, 4살 되는 아이들이 때를 왜 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달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위험하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위험하다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안 돼, 뜨거워, 만지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냐오냐라는 그 표현 안에는 안 돼, 하지 마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안 돼, 하지 마가 필요한 순간조차도 그 역할을 안 해주게 된다면 아이들은 균형을 잃어버리겠죠. 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이에서의 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교육이고 훈육이거든요. 가정에서 이건 안 돼,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이런 행동 하지 마, 이것을 못 해준다면 가정의 역할을 잘 못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교사들은 그건 안 돼, 하지 마,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나름의 규범과 규칙을 익혀가는 게 학교거든요. 그러면 교실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를 하는데 집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면 학교 와서 이 아이는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 그 룰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죠. 사회성은 길러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애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도 아이가 그 안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애는 못할 거야, 또는 우리 애는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 좋아질 거야 라고 아이에게 조금 지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도하실 때도 사회성 두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친구의 어깨를 치고 가서 줄을 서는 아이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죠. 그리고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도 보셔야 되고, 물론 다시 돌아가자면 담임선생님 이야기도 잘 들어보셔야 되고 주변 아이들이 하는 말도 조금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가 있죠. 단적인 사례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괴롭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엄마의 차에 아이들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시내를 돌면서 안 내려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약속해라, 우리 애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약속할 때까지 안 내려줄 거야, 이랬던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무슨 영화 같은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에서 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앞서서 아이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로 가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상황의 맥락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벌어지는 원인도 보셔야 되고, 그럼 우리 아이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좀 찬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어떤 경우를 봤냐면 할머니를 위해서 비켜주는 그런 엄마를 봤어요. 근데 할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면서 아이가 물어봐요. 되게 어린아이였는데 남들 다 들리게 그거 왜 비켜줘? 우리 여태 서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할머니니까 다리가 아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비켜주냐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비켜주는 걸 우리는 배려라고 해. 근데 이거를 이제 보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사실은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집과 안 하는 집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줄을 뭉개고 끼어드는 부모도 있겠죠. 그럼 아이는 뭘 배울까요? 규칙은 무시해도 되는 것, 이렇게 배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죠. 아이들한테 모델이 돼줘야 되고. 그냥 저는 가정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학교에 와서도 그대로 보여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아왔고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아이들은 교사가 볼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회성이 아주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실제로는 학교에서 정말 너무 잘 지내주는 이유가 들여다보면 어렵지만 이 아이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는 경우였어요. 여기서 사랑과 관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허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 훈육해 주는 거죠. 원칙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대한 충분한 지지. 그래, 정말 잘했다, 멋지다, 친구를 그렇게 도와줬다면 너는 정말 오늘 훌륭한 일을 한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 정도의 지지.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친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네가 상처 준 거야. 너 내일 가서 반드시 사과해야 돼. 아빠 이거 그냥 못 넘어가. 2번 다시 하면 안 돼요. 따끔하게 야단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균형을 잡아가면서 지도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는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 사이에 이 균형을 정확하게 알아가겠죠. 아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저는 결국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시기가 전 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몇 학년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말은 너무 억지스럽고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시기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시기 이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아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6학년이지만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2학년이지만 충분히 주변에 있는 아이들까지 싹 다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아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이들 개개인의 차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맞는 지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사회성 훈련을 할 때 제일 그냥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보게 하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훈련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친구는 어떨까? 그 친구의 표정은 어떠했니? 영화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자체가 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각 잡고 하는 지금부터는 사회성 훈련이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그런 접근과 지도와 관심 그 자체가 전부 다 사회성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장면을 끊어서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니? 지금 울 것 같아. 왜 울 것 같다고 했어?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눈이 빨개요. 코도 막 빨개졌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우는 거야? 그럼 그렇대요. 그래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는 의견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아이들이랑 드라마 볼 때도 저 사람 왜 지금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야 저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은 걸 물어보곤 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짐작해보고 예측하게 하는 그런 자체가 전부 다 지도예요. 사회성 지도.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꾸준한 지도가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야기를 읽다가 멈추고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니? 그럼 이 사람 잘한 거라고 생각해? 이런 거를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책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질문하면서 읽으면 정말 좋거든요.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났을 때. 어른들은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알아요.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쌓아놨기 때문에 아, 나 지금 화났네? 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막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를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서운함이더라고요. 서운한 거구나. 아, 그럼 왜 서운했지? 아, 이랬구나. 이 부분이 딱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마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성인인 그런 저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해소되는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건지 서글픈 건지 화난 건지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의 감정이 처음에는 쾌와 불쾌 두 개에서 갈라진다고 해요. 좋다, 나쁘다, 좋다, 불편하다. 여기서 계속 감정이 분화되어 나가는 건데 이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보면 처음엔 구슬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이래요. 근데 1편 끝날 때 보면 이게 섞여 있죠. 보라색 같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분화되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거냐 이거를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진짜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말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먼저 쓰게 했어요. 이것도 잘못 지도하면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어 몇 개만이라도 써봐라. 단어를 몇 개 쓴 다음에 그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자기 표현하기가 불편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에 말로 받아치는 거는 이 아이들한테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즉문즉답이랑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는
때는 처음에 시작은 간단한 단어로라도 써봐야 돼요. 메모하듯이 짧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한결 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발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발표를 하라고 하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뭘 하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을 한번 쓰고 이걸 가지고 하게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즉석에서 받아치지 못한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은 메모했다가 요거 보면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주셔야죠. 이것도 쭉 쌓이면 나중에 이제 말로 나오죠. 당연히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효과는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필터를 달아주셔야죠. 다른 책에서는 필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이들이 내가 먼저 앞서거든요. 나 하고 싶은 말은 막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하고 싶지 남 얘기를 듣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내 걸 들어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작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것을 상호작용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계속 푸시를 하게 된다면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되는 게 1번이죠. 1단계죠. 네가 네 얘기를 하고 싶다면, 너를 표현하고 싶다면 저 사람 거를 먼저 받아주는 게 먼저야. 듣고 말해라. 들어줄 때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호작용인 거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친구의 말을 끊거나 선생님의 말을 끊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친구가 준비됐을 때, 선생님이 준비됐을 때 물어봐야 된다. 선생님이 준비됐을 때, 친구가 들어줄 의향이 있을 때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정도를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회성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또 사회도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여럿이 함께 어울려가는 사회에서는 결국엔 내 행동과 말에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이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도해 주는 것이 저는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건전하고 마음도 단단하지만 표현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아이로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